안녕하세요. 법원직국어 박지연입니다. 어김없이 2회 동행 모의고사를 치르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여러분들 대부분 해설지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저와 간단하게 음성으로 또 해설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 2회 동행 모의고사는 비문학에서 2문제, 그리고 문법은 6문제, 그리고 나머지 문학에서는 현대실, 현대소설, 그 다음에 고전시가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비문학 첫 페이지부터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유형부터 먼저 봐야겠죠. 1번은 어김없이 나오는 서술상 특징 문제, 그 다음에 2번은 이 글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주요한 의무, 이 글에서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에 관련한 선지를 고르면 되겠죠. 3번은 빈칸에 들어갈 추론 문제, 앞뒤 문장의 문맥을 가지고 추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4번은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딱 전형적인 법원직 시험의 4가지 문제 유형이죠. 자, 그러면 문제 선지를 먼저 본다면 1번의 서술상 특징은 제가 스캔을 빠르게 한 다음에 글 읽기 중에 이렇게 속어에 가면서 푸는 것도 빠르게 푸는 방식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1번 선지를 보니까 의문형 진술이 들어가 있는지 보는 거고요. 의문형 진술이 들어가 있는 표현 방식은 의문형 문장을 찾으면 되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찾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다른 대상과의 차이점, 그러니까 대조라는 설명 방식을 통해 특정 대상을 설명하는지, 세 번째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있는지, 네 번째는 어떤 이론의 한계점이 서술되어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뇌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휘하고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몸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 뇌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1번 선지는 맞다라고 여러분 소거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여기서 질문을 던진다는 건 그 다음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자, 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뇌는 아주 많은 뇌세포가 있는데 그 뇌세포는 신경세포와 교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비중을 설명하고 있죠. 신경세포는 10%, 나머지는 교세포다. 그리고 각각의 역할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교세포는 제 기능에 충실, 신경세포가 제 기능에 충실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각각의 역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자, 뇌 발생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뇌 발생 과정에서 그럼 이 세포들의 각각 설명을 하고 있겠죠. 과정에서 임신 초기에는 신경세포가 생겨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신경세포 숫자의 배 이상이 생겨났다가 사라진다. 그리고 신경세포는 또 다량으로 생긴 세포들은 저마다 어떤 짝을 찾다가 시냅스를 형성한 것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죽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결판 나고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신경세포들이 생겨났다가 또 사라진다라는 설명을 이제 부연 설명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고로 다치거나 없어지면 재생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자,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사람의 내장 기관 중 재생 능력이 가장 뛰어난 간의 경우, 자, 간이라는 화제가 새로 나타났죠. 간은 건강한 사람의 간은 절반 정도를 잘라내도 다시 원래대로 재생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나머지 기관들도 재생 능력이 있는데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는다. 자, 어때요, 여러분? 다른 대상과의 대조를 통해서 이 대상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몇 번 선지? 지금 2번 선지도 소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동안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왔어요. 그러면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있는 3번 선지도 맞죠. 자,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문단까지 읽고 설상 특징이 소거법으로 풀었을 때 4번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연구 결과를 따르면 이 뇌세포는 분열할 능력, 아까 많은 세포들이 분열해서 새로 생겨난다라고 했죠. 능력은 있지만은 재생되지 않는다. 또 그 이유를 밝혀보니 신경세포의 재생을 막는 방해물들, 교세포들이 신경세포의 재생을 막는 방해물들을 만들어내 재생을 막는다. 자, 이런 관찰이 되었고, 자, 다음 문단은 그렇다면 왜 우리의 뇌는 재생력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교세포가 방해 공작을 펴서 신경세포의 분열과 재생을 막도록 왜 이렇게 진화를 했을까라는 의문에 대한 답이 또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이것이 가장 궁금한 지금 질문이 되겠죠. 자, 우리가 어떤 정보를 뇌세포에 기억시키는 것은 그 정보를 신경세포의 회로에 저장. 자, 기억은 신경세포의 회로에 저장하는데 이 신경세포는 이동하거나 변화하면 안 된다. 자, 정보를 저장한 뒤에도 만약에 분열한다면 상황을 가정하고 있죠. 그러면 내용이 기억이 뒤죽박죽 될 것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분열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기존의 기억을 제대로 보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 빈칸이 들어가 있는 근처에
문맥을 잘 파악해야겠죠. 그래서 우리의 뇌는 상처를 입었을 때 재생할 수 없다는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기존의 신경 전달 회로를 지키려는 전략을 택하게 되었다.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진화는 그렇게 냉정하게 진행되었다. 자, 그러면은 2번, 3번을 같이 풀어볼게요. 위글에서 해결하자는 가장 중요한 의문은 무엇일까요? 뇌세포의 구성일까요? 아니면 신경세포가 재생하지 않는 이유일까요? 당연히 두 번째 이유가 궁극적으로 이제 중심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답이 3번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앞에 있는 문장밖에 지금 추론의 근거가 없겠죠.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나서라도 어떤 중요한 것을 지킨다. 자, 그러면은 1번을 보세요.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하나를 희생한다. 그죠? 무엇을 감수하고라도 중요한 것을 택한다라는 거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의 기억, A 부분 한번 볼게요. A 부분은 뇌와 척수 같은 중추신경. 자, 이때 같은은 어떤 말을 대체해 볼까요? 뇌와 척수의 종류와 같은, 어떤 것의 종류와 같은, 유사한 그런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같은이죠. 자, 그런 것을 골랐을 때 비올 것 같다라는 거는 어떤 추측을 나타내는 뭐뭐 할 것 같다 라는 거지, 앞에 있는 나온 대상과 종류가 비슷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말 같은 말을 해야지. 자, 그래서 말과 종류가 같은 말이 아니라 그냥 기준이 될 만한 것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유사성이 떨어지죠. 나와 키가 같다. 이거는 그냥 같다,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4번을 볼게요. 국수나 냉면 같은, 그죠? 이것과 같은 종류, 그런 부류를 나타내는 의미이기 때문에 답이 바로 4번이 됩니다. 자, 다음은 현대시 두 개의 지문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신동엽 시인의 봄은이라는 시고, 두 번째는 박두진 시인의 해라는 시입니다. 문제 유형을 보니, 자, 5번은 가나에 대한 설명은 두 개의 작품을 비교 감상하는 문제. 그 다음 6번은 친절하게도 가에 대한 감상문이 있고, 근데 여기서는 보기를 100% 활용할 수는 없다. 그죠? 내용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는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하라고 했으니까 나시를 읽기 전에 무조건 보기를 먼저 읽고 감상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5, 6, 7 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신동엽 시인의 봄은이라는 시를 한번 볼게요.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잘 아는 건 남쪽에서 북쪽에서도 오지 않고 어디서 오는지 한번 볼게요.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눈짓은, 자, 그러면 봄에 수식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봄은 지금 긍정적인 대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눈짓은, 자, 봄이 눈짓을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이런 것은 인격이 들어간 표현이죠. 의인화라는 대상, 의인화된 대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해에서 북녘에서도 오지 않고 제주에서 두만, 즉 우리 국토를 얘기하는 거겠죠.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자, 우리가 직접 살고 있는 이 고장 안에서 봄이 온다.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자, 그와 반대로 겨울은 이 아름다운 논밭이 아니라 바다와 대륙 밖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 매서운 눈보라를 몰고 왔지만, 참 겨울의 이미지는 어때요? 어떤 외부에서 오는 것이고 눈보라를 몰고 온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차가운 어떤 시련의 이미지를 상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왔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자, 이런 대조적인 시어를 활용하고 있네요.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속에 움트리라 라고 해서 봄이 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움터서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새부치들 눈 녹이듯이 흐물흐물 녹여버리겠지. 자, 이 강산이 자연을 덮은 미움의 새부치는 당연히 부정적인 속성이겠죠. 자, 새부치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정쟁, 그죠? 총구나 전쟁을 상징하는 그런 소재로 시나 어떤 작품, 어떤 소설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이런 것들을 녹여버린다라는 건 봄이라는 어떤 평화, 이런 것들을 상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가작품을 읽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5번 선지부터 보겠습니다. 5번의 문제. 가는 관조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심리를 담담하게 전달하고 있다. 아니죠. 관조적이다라는 거는 대상의 거리를 두고 이렇게 응시하며 관찰하는 태도예요. 이 김소월의 산유화 같은 시를 제가 예시로 수업 시간에 많이 드리죠. 자, 여기서는 관조적 어조라기보다는 봄은 오겠지, 뭐 움트리라 이런 걸 통해서 화자의 어떤 봄이 올 것이라는 확신, 의지를 드러내는 어조가 적절하겠죠. 틀렸습니다. 2번은 가는 나와 달리, 그러면 가만 해당하는 선지를 봤을 때 동일한 문장을 반복하여 시상의 통일성, 자, 동일한 문장 반복 없습니다. 1, 2번 날리고요. 그 다음에 3번 나는 가와 달리 청력 문장, 자, 이거는 나에 해당하는 선지니까 놔두겠습니다. 4번은 가나 모두 대상의 인격 부여, 자, 그럼 가는 봄의 그 눈짓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일단 반은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다음 6번도 바로 풀어버릴게요. 가에 대한 학생의 감상문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작품에서 봄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우리들 가슴 속에 움튼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로 지칭되는 대상에게 봄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는 말 같아. 자연스러운 해석이죠. 우리는 제주에서 두만까지 아름다운 논밭을 디디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민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연스러운 해석이죠. 왜냐하면 해석의 근거가 작품 안의 시어를 통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에게 봄은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니까? 마지막 연의 내용으로 보아 미움의 세부치들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아. 맞아요. 봄은 이런 것들을 녹여버리는 거. 그러니까 봄은 이런 것들이 사라진 상태. 적절하죠. 작품에서 봄 앞에 너그러운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도 이와 관련이 돼. 그죠? 너그러운 상태 맞습니다. 미움을 없앨 수 있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이기 때문이야. 그러한 봄이 우리들 가슴속에 움트리라 라고 한 것은 우리 민족 스스로 그러한 봄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그죠? 우리들 가슴속 스스로 그런 의미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봄과 겨울을 대비한 것 이건 맞죠. 자연스러운 계절의 순환마저 거부하려는 강한 의지. 자, 계절의 순환을 거부하는 게 아니죠. 겨울이 지나고 이제 올 봄이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계절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온다라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 자, 계절의 순환을 거부한다라는 거는 작품 안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였어요. 자, 그러면 보기를 참고해서 나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보기를 먼저 볼게요. 이 시에 등장하는 해는 작가가 지향하는 세계로 향하게 하는 긍정적 매개 역할. 자, 해는 긍정적인 매개 역할이다. 부정적 대상과 대비되는 밝음을 상징하는 해로 인하여 세상은 온갖 사물들이 신생의 빛을 받아 더 활기가 넘치게 된다. 결국 작가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이와 같은 활기찬 세상에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화합하여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자, 작품의 어떤 시의 주제가 다 드러나죠. 그죠? 그러면 1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자, AABA 우리 민요적 반복이 들어가는 예시로 늘 봤던 여러분 친숙한 지금 시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라는 건 어때요 여러분? 해라는 것이 얼굴이 있나요? 씻을 수 있나요? 아니죠. 인격이 들어간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첫 시행만 읽고도 지금 5번의 답이 4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해 같은 경우엔 쏘사라 쏘사라 라는 거는 청유형이 아니라 명령형 문장이죠. 그죠? 해야 쏘자 이렇게 해야 청유형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자, 그 다음에 쭉 읽어볼게요. 산 넘어 산 넘어 어둠을 살라먹고. 자, 밝은 광명의 이미지와 대조되는 시어를 통해서 또 시의 의미를 더 부각하고 있죠. 어둠이라는 것을 살라 먹어버리고 산 넘어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 먹어버리고 이글이글 애띤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자, 해는 고운해 어둠을 없애버리는 대상이다. 달밤이 싫어 달밤이 싫어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어. 자, 화자가 싫다라고 했으니까 눈물 같은 골짜기 달밤 싫어라고 했으니까 어둠의 이미지 눈물 같은 골짜기 다 부정적인 속성을 가진 시어들이죠.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싫어. 자, 홀로 외롭게 이렇게 살아가는 어둠의 이미지는 싫다. 해야 고운해야 네가 오면 네가 서 오면 나는 청산이 좋아라. 자, 청산은 또 긍정적인 속성을 가진 시어겠네요. 훨훨훨 기슬치는 청산. 자, 대상을 뭔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한 화류법입니다. 청산이 있으면 홀로라도 좋아. 사슴을 따라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칙범을 따라. 자, 초식동물 아주 약한 그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칙범을 따라 칙범을 만나면 논다라는 건 어떤 강자와 약자가 하나 되는 그런 어우러진 공동체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 자리 다 같이 모여서 워이 워이 모두 불러. 자, 이런 건 음성상징어죠. 한자 애띠고 고운 날을 누려보리라 라는 어떤 긍정적이고 평화적인 세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선지 1년에서 부정적인 대상인 어둠과 대비함으로써 광명한 존재인 해음이 부각 맞죠. 어둠과 대조적인 대상이었어요. 2연에서 눈물 같은 골짜기에 아무도 없는 뜰은 화자가 싫어하는 공간이었죠. 이 둘을 매개하는 해. 자, 해가 이 둘을 매개 이어주는 그런 표현은 없었습니다. 2번이 선지가 적절하지 않은 정답이겠죠. 3번에 4, 5연에서 사슴과 놀고 칙범과 놀고라는 행위를 제시하여 화합과 평화. 그죠? 같이 논다. 화합과 평화. 맞죠. 6번에 꽃도 새도 짐승도 함께 앳되고 고운 날을 누리자는 건 작가가 지향하고자 하는 세계. 그렇죠. 적절합니다. 자, 다음은 8번에서 11번 문제, 현대소설 문제 보겠습니다. 이청준 작가의 눈길이라는 소설이고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줄이라는 소설로 이청준 작가의 소설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문제 유형부터 보자면 8번은 서술상의 특징 문제, 9번은 장면 파악 문제죠. 자,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은 내용일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소설을 너무 빨리 이렇게 훑어 읽다 보면은 좀 놓치는 문제가 바로 9번 같은 문제죠. 10번 같은 경우는 눈길이라는 소재를 통해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는 소설 안에서 중요한 소재로 쓰인 소재들은 이제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법원직 시험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문제 유형이죠. 11번의 니은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인물의 행동에 어떤 들어가 있는 심리를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8번 같은 문제는 서술상 특징이니까 우리가 표현 방식을 묻는 거기 때문에 이 표현 방식에 대한 선지를 한번 스캔한 다음에 소설을 읽어가면서 표현 방식을 걸러봐도 되는 문제입니다. 1번은 인물 간의 갈등이 대화를 통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자, 인물들이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 안에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지를 봐야겠죠. 2번은 유사한 내용을 반복 진술함으로써 글의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내용이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지를 봐야겠죠. 3번은 어머니를 노인으로 지칭하여 나의 이야기를 객관화하고 있다. 자, 인물이 어머니를 노인으로 지칭한다면 이게 나의 이야기를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한 노인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의 이야기를 객관화하는 것으로 들리겠죠. 자, 4번은 사투리의 적절한 사용으로 토속적이고 해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방언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 밤 노인은 옛날과 똑같이 저녁을 지어 먹었고 그날 밤을 거기서 함께 보냈다. 자, 그래서 그날 밤 노인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튿날 새벽 일찍 K시로 나를 다시 되돌려 보냈다. 자, 그럼 여러분, 나라는 서술자가 지금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작품 안에 서술자가 있는 거죠. 나를 다시 되돌려 보냈다. 나중에야 한 일이었지만 노인은 그렇게 나에게 저녁밥 한 끼를 지어 먹이고 마지막 밤을 지내게 해주고 싶어 새 주인의 양해를 얻어 그렇게 혼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자, 그래서 나를 위해서 노인이 새 주인에게 부탁을 했고 나를 그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상황을 알 수 있죠. 언젠가 내가 다녀갈 때까지는 그 하룻밤만이라도 내게 옛집의 모습과 옛날의 분위기에 자고 가게 해주고 싶어서였는지는 모른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 의도가 뒤에 나라는 인물의 독백, 심리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아, 옛집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새 주인, 집의 주인이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새 주인한테 양해를 얻어서 옛집에서 우리 아들이 잘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어머니의 어떤 사랑이 들어가 있는 행동이었네요. 하지만 문과는 들어설 때부터 집안 분위기는 이사를 나간 빈집이 분명했다. 그때 나는 알아차렸죠. 한데도 노인은 그때까지 그 빈집을 매일같이 드나들며 먼지를 닦고 걸레질을 해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때 노인은 아직 집을 지켜온 흔적으로 안방 한쪽에다가 이불 한 채, 옷 한 개를 그대로 옛날대로 그냥 남겨두었다. 그래서 아들이 그 낯선 환경, 이게 집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눈치채지 못하게끔 옛날 그대로였던 물건들을 갖다 놓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튿날 새벽 K시로 다시 길을 나섰대. 새벽에 지금 길을 나가는 장면이죠. 비로소 집이 팔린 사실을 분명히 해온 노인의 심정으로는 그날 밤 옷개 한 가지로나마 옛집의 분위기를 되살려 나의 괴로운 잠자리를 위로하고 싶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한 내력이 숨겨져 온 옷개였다. 떠돌이 살림에 다른 가재도구 없어서도 그렇지만 이 20년 가까이를 노인이 한사코 간직해온 옷개였다. 그만큼 또 나를 언제나 불편하게 만들어온 물건이었다. 노인에게 빚이 없음을 몇 번씩 스스로를 다짐하고 있다가도 옷개만 보면 무슨 액면가 없는 빈 문서를 만난 듯 몹시 기분이 꺼림직스러워지곤 하던 물건이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노인, 즉 어머니라는 대상을 노인이라고 지칭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노인에게 지금 심리적 거리감, 뭔가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설 전문을 지금 줄거리를 제가 실어놨죠. 해설지에 읽어보면 이 소설의 어떤 대충 줄거리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노인에게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1번의 서술상 특징이 지금 노인으로 지칭하여 나의 얘기를 객관화하고 있다.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객관화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번이 지금 적절한 선지라는 걸 알 수 있고 장면 파악을 위해서 뒤에 읽어봐야겠죠. 나는 갑자기 노인의 이야기가 두려워지고 있었다. 자, 노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으로 지금 중략 뒤에 바뀌었습니다. 자리를 차고 일어나 다음 이야기를 가로막고 싶었다. 자,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 하는 인물의 행동을 알 수 있네요. 하지만 나는 이미 그럴 수가 없었다. 사지가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온몸이 마치 물을 먹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자, 몸이 지금 말을 듣지 않네요. 어떻게 움직여볼 수 없었다. 자, 달콤한 피곤기 같은 것이 나를 아늑히 감싸오고 있었다. 자, 그러니까 피곤하긴 한데 뭔가 기분이 좀 좋은 그런 상황을 달콤한 피곤기라고 지금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기야 넋이 나간 사람처럼 어둠 속에 한참이나 찾기를 바라보고 서 있을 수밖에야. 그 허망한 마음을 어떻게 말할 수가 있나. 자, 노인이 뭔가 찾기를 한참 동안 허망하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어떤 내용을 회고하고 있죠. 여전히 옛 이야기를 하듯 하는 차분하고 아득한 음성으로 그날의 기억을 더듬어갔다. 자, 그날이 어떤 날인가 보겠네요. 한참 그렇게 서 있다 보니 찬바람에 정신이 좀 되살아오더구나. 정신이 들어 보니 갈 길이 새삼 허망스럽지 않았겠냐. 그래서 지금도 저하고 나하고 둘이서 헤쳐온 길인데 늙은 것 혼자 그 길을 되돌아서려니, 자, 뭔가 같이 온 길을 지금 되돌아서는 지금 상황이다. 그죠? 거기다가 아직도 날은 어둡지야. 그대로는 암만 해도 길을 되돌아설 수 없어 차부를 찾아 들어갔더니라. 자, 그래서 지금 뭐 동력 하늘에 환해졌다. 그래서 새벽 아침 동트기도 전에 뭔가 길을 출발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또 혼자 서두를 것도 없는 길을 서둘러 나섰는데 그때 일만은 언제까지도 잊혀질 수가 없는 것 같구라. 길을 돌아가시면 그때 일을 말씀이세요? 자, 길을 돌아가던 길에 눈길을 혼자 돌아가다 보니 그 길엔 아직도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지나간 사람이 없지 않았겠냐. 자, 여기서 눈길의 기능을 여기서부터 집중해서 봐야겠죠. 그친 그 신장로 눈 위에 저하고 나하고 둘이 걸어온 발자국만이 나란히 이어져 있구나. 자, 지금 뭔가 둘이 간 길을 혼자 이렇게 오는데 그 처음에 갔던 그 발자국들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은 발자국 때문에 아들 생각이 더 간절하셨겠네요. 자, 그래서 아들과 노인이 뭔가 길을 새벽 일찍 나섰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어머님이라는 호칭을 통해서 지금 며느리가 그 이야기를 전달해서 듣고 있죠. 간절하다 뿐이겠냐. 신장로를 지나고 산길을 들어서도 굽이굽이 돌아온 그 몹쓸 발자국들이 아직도 도란도란 저 아그의 목소리나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듯만 싶었지. 자, 그래서 이 눈길 속의 아들의 발자국이 노인에게는 따뜻한 온기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뭐 뛰어올 것만 같았다. 그러면서 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굽이굽이 외지기만 한 그 길을 저 아그 발자국을 따라 밟고 왔더니라. 내 자석아 너하고 나하고 둘이 온 길을 이제는 이 늙은 것 혼자서 너를 돌아가고 있구나 라고 해서 지금 아들을 그리워하고 지금 슬퍼하는 장면이죠. 자, 어머님 그때 우시지 않았어요. 울기만 했겠냐. 뭐 한도 없이 눈물을 뿌리면서 왔다. 그러면서 내 자석아 몸성하게 지내거라. 너라도 좋은 타서. 자, 가난한 상황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어머니의 마음이죠. 눈앞이 가리도록 눈물을 떨구면서 눈물로 저 그 앞길을 빌고 왔지. 제 이야기는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았다. 아내는 할 말을 잊은 듯 입을 조용히 다물고 있었다. 그런데 그 서두를 것도 없는 길이라 그렁저렁 시름없이 걸어온 발걸음이 이제는 어느 참에 동네 뒷산을 당도해 있었구나. 자, 산까지 지금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로는 차마 동네를 바로 설 수가 없어서 제등에 눈을 쓸고 아직도 한참이나 시간을 기다리고 앉아 있었을 것이다. 자, 어머니도 이제 돌아가실 거처가 없으셨던 거지요. 자, 집이 팔렸으니까 돌아갈 데가 없었다. 자, 그래서 아내가 지금 노인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게끔 이끌어내고 있죠.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울먹음 때문에 떨리고 있었다. 나 역시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노인을 가로막고 싶었다. 자, 괴로워하는 아들의 모습도 나타나죠. 아내의 추궁에 대한 그 노인의 대꾸가 너무도 두려웠다.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다. 자, 지금 마음이 아픈 거죠. 하지만 그 역시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아직도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지금 이야기를 지금 누워서 지금 몸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죠. 불빛 아래 눈을 뜨고 일어날 수가 없었다. 사지가 마비된 듯 가라앉아 있는 때문만은 아니었다.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그냥 눈을 뜰 수 없는 심리적 이유가 있었겠죠. 졸음기가 아직 아쉬워서도 아니었다. 눈꺼풀 밑으로 뜨겁게 차오르는 것을, 자, 눈물이 났다라는 거죠. 아내와 노인 앞에 보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 눈물의 의미를 한번 또 파악해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는 풀렸고, 자, 그 다음에 아까 기억, 눈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건 뭘까요? 답이 이건 너무나 두드러지죠. 한없고 넓고 큰 어머니의 사랑. 그저 눈길을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주는, 확인하는 그런 소재였습니다. 그러면 니은, 아까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은 삶의 소중함 아니죠. 미래에 대한 기대감 아니죠. 아름다운 추억 아니죠. 그 어머니에게 빛처럼 느껴졌던 그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어떤 부끄러움, 그 어머니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 때문에 눈물이 울컥 났던 거죠. 자, 다음은 9번 문제 풀고 넘어가야겠죠. 독자가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은 위에 나왔던 장면이 아닌 장면을 고르면 되겠죠. 모자가 새벽녘에 눈길을 헤치고 찾길로 나오는 장면, 어머니의 대화 속에서 처음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가 떠나지 못한 아들과 산길에서 해우한다. 다시 만나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아들을 보내고 어머니 혼자서 눈길을 되돌아오면서 슬퍼하는 장면만 있었습니다. 3번은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옛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려주는 장면이 있었죠. 4번은 자식을 타간으로 떠나보내면서 앞날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모습, 너는 부디 잘 살거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장면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만흥은 제가 사순환 모의고사에서도 한번 출제를 한 적이 있죠. 자연 진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연시조입니다. 자, 문제 유형을 보니까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표현 방식 드러나 있죠. 시간의 경과를 통해 시상을 전개한다. 자,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는지를 봐야겠고, 대화 형식이 들어가 있는지를 봐야겠고, 그 다음에 자연과 인간을 대조하고 있는 대조법이 들어가 있는지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대조적인 시어나 식구를 통해 주제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자, 대조긴 대조지만 여기서는 위에서는 자연과 인간을 대조하는 거고 4번은 그냥 이미지가 상반되는 긍정, 부정의 이미지가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은 기억, 리을, 구절 문제니까 그 작품의 구절을 읽고 나서 자연스러운 해석을 찾으면 됩니다. 자, 14번은 보기를 참고하여니까 당연히 보기를 먼저 읽고 작품을 감상을 해야겠죠. 자, 그럼 보기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공간이 누군가에게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될 때 그 공간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제약하거나 지배하는 요소가 된다. 이 작품의 창작 배경은 유배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윤선도가 53세 되는 해에 우연히 금쇠석계를 얻는 꿈을 꿉니다. 그런 후 며칠 만에 꿈과 일치되는 장소를 찾았다고 하여 금세동이라고 명명된 곳이다. 만흥에서는 출사자 벼슬에 나가지 않고 금세동에 은거하며 지내던 윤선도의 세계 인식이 잘 나타나 있다. 자, 그러면 이 은거하는 삶에서 쓴 노래다라는 거 한번 배경으로 작품을 감상해 볼게요. 산수간 바위 아래. 자, 자연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니. 자, 여러분 복습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띠집은 초가집입니다. 자, 그러면 바위 아래 띠집을 지었다라는 건 화자의 소박한 삶을 알 수 있는 소재들이죠. 그 모르는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자, 이것을 모르는 자연 속에서 가난하게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을 모르는 남들은 비웃는다 한다마는 어리고 하얌의 뜻에는 내 분인간으로. 자, 이거 다 내 분수야. 본인은 지금 안분지족 만족하고 있죠. 어리석고 이 시골뜨기인 내 뜻에는, 자, 이거는 자신을 낮추어서 이르는 표현이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문제는 거의 복습 문제로 제가 출제를 했습니다. 뜻에는 내 분인가 하노라. 자, 그러면은 화자인 나와 지금 가치관이 대조되는 남이 이렇게 나와 있죠. 13번에 1번 선지 볼게요. 나를 낮추며 자연에서의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 그죠? 맞습니다. 보리밥 풋나무를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끝 물가에서 실컷 노니노라. 자, 보리밥 풋나무를 알맞게 먹고, 자, 풋나무를 먹고 물가에서 논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소박한 삶을 알 수 있는 소재들이죠.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러울 줄이 있으랴. 자, 그 밖의 일들은 부러워하지 않겠다. 서리법을 통해서 이런 자연 속에서 사는 삶 이외에, 예를 들면 속세의 어떤 부기 같은 것들, 벼슬 같은 것도 해당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부러워하지 않겠다라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죠.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외 산을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온다 반가움이 이러하랴. 자, 어때요? 서리법을 통해서 반가움이 이러하지 않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 산을 보는 게 그리운 님이 온다 하는 것보다 반가움이 더 크다라는 건데, 이 구절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먼 매에 대한 반가움이 님이 오는 반가움보다 더함을 강조하고 있다. 맞습니다. 님을 그리워하고 있다 이러면 오해석을 하는 거죠. 말씀도 웃음도 안 해도 못내 좋아하느라. 하자, 사는 말도 웃음도 웃지 않아도 좋아해준다라는 거 맞습니다. 누구서 삼공보다 낫다 하거늘 만승이 이만하랴. 이제로 헤어든 소부허유가 놔뒀더라. 자, 그래서 소부허유는 천자의 자리를 거부하고 자연에 은거한 고사와 관련된 중국의 인물들. 자, 그럼 화자와 같이 어떤 자연에 은거한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누가 삼공보다 낫다고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라는 거는, 삼공 만승은 중요한 시어들입니다. 삼공은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즉 높은 벼슬을 얘기하는 거고, 만승은 천자의 자리, 높은 지위나 어떤 재물을 나타내는 거죠. 자, 이제로 헤어드. 이제 생각해보니 소부효유가 참 잘했더라, 약뒀더라 라는 거는 똑똑하구나, 약았더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디귿을 보면은 소부허유의 처신에 대한 나의 비판적 태도 아닙니다.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아르실사. 자, 내 본성이 게으른 걸 하늘도 알구나. 왜? 인간만사 일을 한 일도 아니 맡겨. 자, 맡기지 않고 다만 다툴 리 없는 강산을 지키라고 하셨네 라고 해서 내가 자연을 이렇게 자연 속에서 은거하는 삶을 사는 거는 하늘이 나를 알고 맡긴 것이다. 즉 나의 천성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나의 처지가 천성 때문이라고 애도를 표현하고 있다.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강선이 좋다 한들 내 분으로 누웠느냐? 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내 분이 아니라 무엇이다? 임금의 은혜를 이제 더욱 안어이다 라고 해서 유학자의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임금님 덕분에 이렇게 자연에서 은거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갚고 자여도 하울 일이 없어라. 자, 그러면 12번에 여러분, 시간의 경과,
자, 시간의 경과를 통해 시상을 정겼다. 자, 시간이 경과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대화 형식도 없었습니다. 지금 계속 독백체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연과 인간을 대조했다. 자, 자연은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 자, 대조하는 부분 없었습니다. 4번에 대조적인 시어나 식구, 주제의식 부각 맞죠, 여러분? 이 삼공이나 만승은 쇠속적인 가치를 가진 시어들, 그 다음에 어떤 자연, 나머지 자연을 나타내는 소재들이 이제 대조적인 시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4번만 해결하면은 문제를 이제 다 푸는 거겠죠. 14번에 산수간 바위 아래 뒤집은 금세동 일대 지어놓은 윤선도의 거처겠군. 그죠? 이 금세동이 바로 이 창작의 배경이 되는 공간이었죠. 금세동 일대 지어놓은 윤선도의 거처 맞겠죠. 그 남은 여남은 일은 내가 불허할 줄이 있으랴라고 했으니까 불허하지 않겠다라는 일들이죠. 금세동에서 자연을 즐기며 논의는 일을 가리키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리법을 잘 이해했냐라는 거를 확인하기 위한 선지였어요. 불허할 줄이 이시랴라는 거는 불허하지 않겠다. 먼 매는 유배를 체험하고 돌아온 윤선도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공간이다. 자, 그럴 수 있겠죠. 이 상처를 치유해주는 은거의 공간 맞겠죠. 임천 한흥은 금세동에서 은거하는 삶에 대한 만족, 그죠? 한가로운 화자의 정서를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한자어였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전 시가까지 문제를 풀었고 15번은 문법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기의 설명으로 볼 때 사동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피사동이 마지막으로 나왔던 문제가 피동문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묻는 문제였어요. 그걸 좀 변형해서 이번에는 사동문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자, 지금 와서 여러분이 보기를 하나하나씩 읽고 이런 게 사동문이구나 라고 하면 늦습니다. 여러분 빨리 개념 정리를 하셔야 돼요. 바로 선지로 들어갈게요. 나는 무릎을 세우다. 자, 우리가 이희리기는 피동, 사동, 전미사가 둘 다 되지만 우구추는 사동을 나타내는 전미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구추가 들어간 접사들은 다 사동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경우가 그렇죠. 무릎을 세우다라는 거는 사동 표현 맞습니다. 내가 무엇을 행동을 해서 대상을 변하게 하는 거니까 나는 대상을 동작을 당하는 게 아니죠. 사동 표현 맞습니다. 그는 온몸에 반창고를 붙이다. 자, 이때 이는 피동인지 사동인지 확인해야겠죠. 그는 붙이다. 자, 그가 당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을 변하게 만든 겁니다. 사등 표현 맞습니다. 철수는 견문을 넓히기 위해, 자, 여기서 희는, 자, 견문을 넓히다. 누가 무엇을 넓히다라는 건 넓게 하다. 즉, 견문이라는 것을 어떤 넓게 하는 대상을 변하게 하는 주어죠. 그러니까 당하는 게 아니니까 사등 표현 맞습니다. 자, 답이 4번이겠네요. 오늘따라 이상하게 음정이 잘 잡히다. 이때 희는 어때? 음정이라는 대상은 스스로 잡는 게 아니라 잡히는 거, 즉 동작을 당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4번이 피동 표현에 해당하는 선지였어요. 답은 4번입니다. 자, 16번은 보기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를 보니까 과제가 오르다가 들어가는 예문을 찾아보고 문장에서 사용된 오르다를 유의어와 반의어. 자, 얼마 전에 친 여러분들이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제가 단어의 의미 파트 부분에서 유의어를 가지고 문제를 냈었는데 이번엔 반의어를 추가해서 한번 문제를 내봤습니다. 자, 살이 오르다라는 말에 살이 찌다라는 말을 대체했을 때 의미가 크게 바뀌지 않죠. 유사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절한 유효고 그 다음에 살이 오르다의 반대는 빠지겠다. 빠지다. 그죠? 빠지다니까 적절한 반의어가 되겠죠. 차에 오르다는 차에 타다랑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유효 맞는데 차에 그런 반대말은 차에 내리는 거 맞겠죠. 기세가 오르다, 기세가 등등하다 어때요? 유사한 의미입니다. 근데 기사가 꺾이다. 그죠? 이거 반의어는 맞죠. 자, 4번에 약기운이 오르는 건 진짜 무엇이 올라가거나 상승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약기운이 상승하다 어색하죠. 약기운이 오른다라는 건 약기운이 좀 퍼지다 뭐 이런 의미가 자연스러운 유의어겠습니다. 그리고 약기운이 오르는 거는 진짜 내려가다의 반대말이 아니죠. 약기운이 오르다의 반대말은 약기운이 떨어지다. 그죠? 없어지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야 반의어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적절하지 않은 선지였습니다. 자, 다음에 17번은 합성 동사들 중에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한번 구별해보는 문제. 자, 보기를 첫 번째 보기 이제 넘어간 다음에 바로 선지로 가볼게요. 동트다는 동트다. 자, 동은 명사죠, 여러분. 그리고 동이 트다라는 주격조사가 생략돼 있으니까 자, 조사의 생략은 괜찮다. 우리말에 생략되는 조사는 생략해도 결합이 단어 배열에 모순되지 않는다. 어긋나지 않는다. 그래서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자, 그럼 주어 트다는 주어는 동이라는 주어와 트다라는 서술어가 결합된 단어 통사적 합성어 맞는 선지죠.
거울 삼다 보겠습니다. 거울 삼다는 거울로 삼다. 자, 성분으로 봤을 때 뒤에 말을 수식하는 구조인 부사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체언 뒤에 로라는 조사가 생략됐으니까 동사적 합성어 맞습니다. 가로막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때요? 문장에 지금 성분이 가로막다 앞에는 가로를 막는 게 아니죠. 자, 여기서는 가로를이라는 목적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틀린 문제였습니다. 자, 문장 성분이 틀렸죠. 길을 가로막다라는 거는 부사어입니다. 가로는 부사어고 막다라는 서술어가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문장 성분의 결합이 틀렸고요. 자, 그런데 이제 가로막다라는 거는 부사어가 서술어를 수식하는 거니까 통사적 합성어 이거는 맞습니다. 자, 날뛰다는 날다와 뛰다가 결합한 합성어죠. 자, 근데 날은 앞에 있는 뭐 동, 거울처럼 명사가 아니죠. 가로처럼 이렇게 부사가 결합한 것도 아니죠. 날다라는 용언의 어간이 지금 뒤에 있는 띠라는 어간과 바로 결합했죠. 자, 그런 경우에는 어간 뒤에 어미가 생략된 지금 합성어인데 제가 어미 생략은 무엇이다? 동사적 합성어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잘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통사 비통사도 되고 제가 규칙 불규칙 용언도 변별의 요소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자, 하나는 규칙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불규칙한 예시를 찾으라 라는 거예요, 지금. 자, 동음 이어를 가지고 규칙 불규칙의 어떤 문제의 예시로 많이 내는데 1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병이 낫다의 낫다랑 인물이 낫다라는 거는 동음 이어죠. 자, 즉 음은 같은데 표기가 다른 단어의 짝을 우리가 동음 이의 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규칙인지 불규칙인지 봤을 때 우리가 불규칙 활용은 어떨 때 드러난다?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나 아 혹은 어서 아서를 결합했을 때 어떤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가 불규칙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친구가 병이 낫다 뒤에 아서라는 어미 나나 혹은 아서라는 어미를 활용했을 때 병이 나아서라고 하죠. 또 인물이 내가 너보다 나아서 이것도 어때요? 시옷이 탈락합니다. 뒤에 모음이 왔을 때 시옷이 탈락한다. 자, 우리 어간부규칙 제가 순두부를 푸다. 자, 여러분 아시죠? 그죠? 시옷이 탈락하는 거 어간부규칙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시는 지금 하나는 규칙이어야 되는데 둘 다 시옷이 탈락하는 불규칙이라서 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번엔 벽지가 울다, 어린이가 울다. 자, 둘 다 동음이에요. 지금 다른 의미입니다. 자, 뒤에 어서라는 어미를 활용했을 때 울어서. 자, 어때요? 그죠? 그 리을이 탈락하지 않죠. 그리고 리을이 탈락하는 경우는 또 규칙입니다. 울는 같은 경우에 어때요? 벽지가 우는, 아이가 우는. 리을이 탈락하는 거는 우리 의문 변동 규칙 활용에서 리을 탈락이 있었죠. 그래서 얘는 둘 다 규칙 활용이기 때문에 선지가 맞지 않겠죠. 자, 3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3번은 제가 수업 시간에 예시로 정말 여러분들 귀에 피가 날 때까지 설명을 드렸죠. 자, 마당으로 소나무가 굽다. 자, 굽다라는 거 휘다라는 의미인 굽다가 있고 빵을 굽다처럼 뭔가를 익히다라는 굽다가 있죠. 자, 뒤에 어서라는 어미를 활용해 볼게요. 소나무가 굽어서 어때요? 비읍이 탈락하지 않으니까 얘는 규칙이고 빵을 구워서는 비읍이 탈락하고 뒤 어서가 워서가 된다. 자, 즉 비읍이 탈락을 해버렸죠. 비읍이 없어졌습니다. 어간이 변했습니다. 그럼 순두부를 푸다 해서 비읍 불규칙 예시라는 걸 찾을 수 있죠. 답이 바로 3번입니다. 자, 이르다도 제가 늘 수업 시간에 예시로 드는 거죠. 친구에게 약속 시간에 이르다, 말하다에 이르다는 이르 뒤에 어라는 모음의 어미를 활용했을 때 우리가 일러주다처럼 이렇게 리을형으로 어간이 바뀝니다. 자, 이거는 무슨 불규칙? 르 불규칙. 그죠? 어간이 불규칙한 활용이고, 자, 그런데 도착하다인 이르다 같은 경우에는 이르라는 어간 뒤에 어서라는 모음의 어미를 활용했을 때 장소에 이르러서가 되죠. 즉 어미가 이렇게 러서로 불규칙하게 활용을 합니다. 자, 이거는 어미 불규칙이에요. 즉 위에 있는 이르다는 어간 불규칙, 그리고 밑에 있는 이르다는 어미 불규칙. 즉 둘 다 불규칙한 예시니까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19번. 여러분들이 자, 동행팀들은 사순환에서 제가 또 하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한 번 더 복습해라 라는 의미에서 또 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답률이 낮았기 때문에 이렇게 출제를 하는 겁니다. 자, 보면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안에 지금 겹문장들이 들어가 있어요. 겹문장의 종류를 한번 구별해보는 문제예요. 네가 옳다와 참아야 한다를 가정의 상황으로 연결하고 있는 문장. 자, 이렇게 연결하는 것에도 문장의 관계에 따라 의미를 구별해봐야 돼요. 네가 옳아도 참아야 한다. 자, 네가 옳다고 하더라도 라는 네가 어떤 가정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있는 문장이므로 종속적으로 이어졌다. 자, 문장의 의미, 문장의 위치를 바꿨을 때 아도라는 연결 의미를 그대로 두고 참더라도 뭐 네가 옳다 어때요?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이런 관계는 대등이 아니라 종속적인 관계다.
자, 비유는 좀 쉽습니다. 비가 내리다 바람이 분다를 대등하게, 그죠? 이거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다 어때요? 문장의 위치를 바꿔도 의미가 변하지 않으니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맞습니다. 자, 3번에 머릿속이 엉망진창이 되었다. 자, 여러분 되다를 한 번 더 보시라고 제가 또 반복 숙제를 했습니다.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절인 엉망진창이 되었다. 자, 이거는 서술절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주어처럼 보이는 두 개의 지금 문장 성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다 라고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자, 되다는 앞에 주어의 형태와 같은 보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입니다. 그래서 주어 보어 서술어니까 얘는 헛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 아니었다.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 함정을 내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낚여요.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자, 4번은 어렵다. 뭐뭐가 어렵다. 자, 문장의 구조는 서술어에서 앞에 필요한 성분들을 찾으면 큰 골격이 보입니다. 자, 어렵다는 주어만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예요. 자, 뭐뭐가 어렵다. 자, 근데 주어 자리에 한문 교과서를 읽기 이런 식으로 읽다라는 동사가 읽기라는 명사절로 바뀌어서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무엇이다? 명사구시라는 절인 한문 교과서를 읽기가 안겨 있으므로 명사절을 하는 문장 맞는 선지죠. 자, 다음 19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표준 발음법 문제입니다. 9항부터 14항을 제시해주고 예시를 적용하는 문제였죠. 자, 1번 보기가 두 개 있어요. 선지가 또 따로 있고. 자, 1번을 먼저 선지랑 같이 한번 볼게요. 네가 읊고 있는 시는 언제나 내가 읊은 시다. 자, 1번에 읍은 비읍으로 발음한다. 자, 어때요 여러분? 겹받침은 대부분 앞의 자음을 대표 발음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 11항 규정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출제가 많이 되죠.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 제가 외우는 방법도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이 세 개는 뒤에 있는 발음이 대표 발음이다. 자, 그러면 리을, 피읍도 마찬가지죠. 읍다. 자, 피읍인데 음절 끝소리 규칙으로 비읍으로 교체된 다음에 비읍이 대표 발음이 됩니다. 그러면 읍으로 발음하는 게 맞고요. 근데 아무리 어떤 겹받침이라 하더라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왔을 때는 둘 다 발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읊은으로 겹받침 하나가 뒤에 넘어간다라고 해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선지 볼게요. 책을 읽고 난 뒤 이 표정이 밝지 않구나. 자, 리을 기억은 자, 대표 발음이 기억인데 다만이라는 규정이 하나 딸려 있죠. 용언의 어감 발음 리을 기억은 기역 앞에서는 리을로 발음한다. 즉 기역 발음이 부딪히니까 아무리 대표 발음이 기역이라 하더라도 뒤에 어미가 기역으로 시작하는 말이면 읽고로 발음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로 발음하는 거 맞죠? 자, 그럼 박다 같은 경우에는 박지는 기역이 아니죠. 그러면 원래 발음대로 기역으로 발음해야 돼요. 그래서 박지라고 발음을 해야 됩니다. 2번이 틀린 선지예요. 자, 앞쪽, 무릎 같은 경우에는 앞쪽은 비읍으로 교체한 앞쪽 맞죠? 무릎풀은 어때요? 피읍이 지금 뒤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교체가 되지 않고 무릎풀 맞습니다. 자, 드넓은은 맞죠? 리을, 비읍은 대표 발음이 리을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밥다라는 단어는 비읍으로 대표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넓은은 대표 발음 할 거 없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에서 어미가 있으니까 넓은으로 이어서 기가 돼야겠죠. 자, 그 다음에 밥은 그쵸? 비읍으로 발음한다.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1번 사이소리 규정과 관련된 문제 보겠습니다. 자, 사이소리 규정은 지금 이제 첫 번째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 그 다음에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 즉 어종을 가지고 구별하는 또 변별 요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의문의 환경, 시옷이 들어갈 수 있는 의문의 환경은 지금 같이 반복되는 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1-1, 2, 3이 지금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야 되는데 어종은 다들 순우리말이 맞아요. 뭐 고깃집, 코, 날, 그 다음 빗물, 나무, 잎 맞습니다. 그러면 의문 환경이 맞는지 봐야 되는데, 자, 콧구멍이라고 우리가 뒷말을 된소리로 발음하기 때문에 시옷을 넣는 거 맞습니다. 고기집인데 고깃집이라고 발음하죠. 시옷 맞습니다. 자, 그러면 콧날, 빗물은 뒷말의 첫소리가 니은과 미음일 때 우리가 코랑 비가 받침 니은이 더 생기죠. 콧날, 빗물. 그래서 시옷을 적어주는 거 맞습니다. 자, 1-3번도 뒤랑 일, 나무, 잎은 뒷말의 첫소리가 이제 모음, 일이나 잎처럼 모음일 때 발음하는 과정에서 앞말의 받침과 뒷말의 모음에 니은이 두 번 덧나는 경우 뒷일, 나뭇잎 맞습니다. 자, 다음 4번 선지는 2-1번에 이제는 순우리말 한자 어종이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곡간, 착간, 새빵 우리가
뭐 횟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이음절로 된 한자어로 된 경우에도 시옷을 적을 수 있는 지금 6가지, 그죠? 곡간, 셋간, 착간, 퇴간, 횟수, 숫자 이 6가지에 해당하는 예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우리말로 된 순우리말과 한자어가 아니죠. 한자어 결합이고 전셋방도 마찬가지예요. 셋 다 한자어의 어종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4번이 바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전셋방은 시옷을 빼야 되고 곡간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시옷 표기이기 때문에 맞아요. 표기 자체는 맞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비문학 지문 보겠습니다. 22번부터 25번이고 문제 유형을 먼저 보자면 위 글 전체의 논지 전개상 특징은 문단별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파악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선지가 하나 나오겠죠. 23번은 윗글을 통해 알 수 없는 내용은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자, 24번은 사례를 통해서 또 복에 있는 해석을 한 내용 문제겠죠. 그 다음 25번은 사전적 의미. 자, 그러면은 선지를 먼저 스캔해야 될 것이 22번에 어떤 내용 전개상의 특징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상반된 두 주장을 비판하는지, 사례를 비교해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지, 유사한 두 입장 이론을 절충하는지, 자, 기존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는지, 자, 키워드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고, 자, 23번은 내용 파악 문제죠. 선지가 짧다 보니까 먼저 빠르게 어떤 주어 정도만 스캔을 해볼게요. 복잡계 경제학, 그 다음에 기존의 주류 경제학, 복잡계 경제학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경제학이 나오는구나 정도로만 키워드를 잡고 갈게요.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1929년 대공황 이래 여러 차례 주가 폭락이 있었다. 기존의 주류 경제학 이론에서는 보자면 이러한 주가 대폭락은 예외적인 사건이었고 기존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최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시장과 공급의 수요가 늘 정확히 일치하며 안정된 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고 믿었다. 자,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기존의 경제학이 가지는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기존의 주류 경제학 아까 나왔던 23번의 2번 선지가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 경제는 늘 불안하다. 자, 그래서 안정된 균형 상태로 보는 게 기존의 주류 경제학이었는데 그러나라는 역접을 통해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죠? 혼잡하다, 흔들린다 라는 거 열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주류 경제학은 불행히도 현실 경제의 불안정성과 불균형을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자, 기존의 경제학의 한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것은 이 한계를 보완하는 이론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죠. 자, 그 다음 3문단은 20세기 후반 복잡한 시스템에 관한 연구에 몰두하던 학자들은 기존의 경제학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경제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겠다라는 거 어떤 배경 속에서 등장했다. 어떤 것이다? 바로 복잡계 경제학이 등장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 선지를 한번 볼게요. 복잡계 경제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지금 바로 나왔죠. 어떤 등장한 이유, 어떤 배경이 나왔기 때문에 1번 선지도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3문단까지 읽고 나서 글 전체의 내용 전개 방식이 지금 기존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새로운 이론을 소개한다. 뒤에부터는 지금 복잡계 경제학이 설명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선지가 여러분 눈에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복잡계 경제학은 어떤 것이다? 기존의 경제학과 달리 개인들을 어떻게 접근했다? 불합리한 존재다. 그래서 불합리하고 혼잡하다. 그래서 패턴도 불확실하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은 비판하고 있겠죠. 환율이나 금리, 물가 등 다양한 경제 지표들 또한 불안하다,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비판하는 이론이 등장했네요. 그러면서 복잡계 경제학은 어떤 것이다. 아직 체계적인 패러다임을 갖추진 못했습니다. 한계가 있어야 못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예시로 바로 파머 박사의 모델. 자, 파머 박사의 모델은 뒤에 24번에 관련된 내용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읽어야 되겠죠. 자, 모델들은 그것들 중에 하나이다. 자, 이 모델의 시장에 따르면 시장은 개인들의 거래 전략들의 집합체이다. 자, 개인들의 거래 전략들의 집합체가 바로 시장이다. 그런데 이 전략들은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개별 투자자들은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있고, 자, 투자들은 거래 전략들은 막 요동치고 변화가 있죠. 충돌하면서 어떤 패턴을 형성한다. 그리고 또 패턴은 소멸하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패턴이 영향을 주는 순간 또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소멸을 한다라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죠. 자, 그러면 또 새로운 패턴이 생기기도 한대요. 매우 이제 복잡하게 변화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투자 기법의 핵심은 이렇게 시장에 잠깐 나타나는 미시적 패턴의 이 기회를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다. 그래서 개인들의 어떤 다양한 전략들이 있는 것이 이제 복잡계 경제학의 특징이네요. 자, 그럼 지금 읽은 산문단에 관련된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가볼게요. 복잡계 경제학이 생각하는 현실 경제 양상은 그렇죠. 이렇게 복잡하게 불합리하고 혼잡하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모델들의 유형을 비교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3번이 틀린 선지가 되겠죠. 자, 하지만은 마무리 문단에서 이런 현대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복잡계 경제학을 과학의 학문으로, 과학적 학문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 이유는 예측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예측하지 못한다고 해서 과학적이지 않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서 글쓴이의 견해를 드러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금 파머 박사의 모델과 관련해서 기억에 따라서 보기의 사례를 해석할게요. 그러면 파머 박사 모델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겠죠. 자, 김 씨는 A 기업의 주식을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가 A 기업의 주가가 1,000원에 이르면은 당분간 떨어지는 추이, 어떤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고려하여 주가가 1,000원에 이르자 즉시 팔았다. 자, 개인이 전략을 세운 거죠. 그리고 B 기업의 주식을 500원에 샀는데 그동안의 B 기업의 주식이 500원까지 떨어지면 그 이후에 상당히 오르는, 반대로 여기서는 이제 500원에 떨어지면 그 이후 오른다라는 추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 씨가 주식을 거래한 이후 A 기업의 주식은 1,500원으로 올랐습니다. 1,000원에 이르자 팔았는데 500원이 더 올랐네요. 그리고 B 기업의 주식은 1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반대 새로운 패턴이 등장했죠. 자, 그러면 파머 박사의 모델에 따르면 김 씨가 앞으로 B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할 때는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되고, 그죠? 패턴이 바뀌었으니까 전략도 바뀐다. 맞습니다. 김 씨가 A 기업의 주식을 판 것은 기존의 주가 변동 패턴, 그죠? 기존에는 그랬으니까 고려해서 판 것이다. 맞습니다. 3번 주식 가격 변화가 적은 B 기업의 주가는 비교적 변동이 적음으로 패턴을 형성하기 어렵군. 자, 변동이 오히려 생겼죠. 그러니까 새로운 패턴을 형성해서 또 다른 패턴이 생겼다라고 보는 거지 패턴을 형성하기 어렵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3번이 틀렸죠. A기업의 주가가 1,500원까지 오른 것으로 봐 A기업의 주가에는 새로운 패턴, 그죠? 바로 이런 게 맞는 선지겠죠. 자, 다음 25번에 요동치다라는 건 사전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동치다. 뭔가 지금 막, 그죠? 흔들릴 요자입니다. 흔들릴 요자에 움직일 동자, 흔들리면서 움직이는 그런 사전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답이 4번이에요. 나머지는 바뀌면서 달라지는 거는 바뀌다라는 의미 한자인 변자가 들어간 변동하다고, 움직여 자리를 바꾸는 것도 이동할 이자가 들어가는 이동이고, 뒤섞여 하나가 되는 거는 싹 섞이다라는 혼이 들어가는 혼돈하다의 의미가 정도가 맞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 동행 2회 모의고사 본다고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다시 사스나 수업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